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고향으로 돌아온 30대 여성이에요. 말은 제주로,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있죠. 저 역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했거든요. 20년 가까이 나고 자란 고향을 떠나는데도 그때는 하나도 서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울 생활이 기대돼서 잔뜩 들떠 있었죠. 그렇게 시작된 저의 서울 생활은 대학 생활을 포함해 장장 13년 동안 이어졌어요. 그리고 얼마 전 이혼을 한 후에야 다시 내 고향 부산으로 내려오게 되었죠. 어릴 땐 그렇게 지긋지긋하고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부산이 막상 힘든 순간이 되고 보니까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었거든요. 짠내 나는 바다도 그립고 억센 부산 사투리도 그립고 무엇보다 뜨끈한 물떡이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었어요. 여우도 죽을 땐 머리를 고향 쪽으로 하고 죽는다는데 죽을 만큼 힘들어 보니 저 역시 절로 고향 생각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 저를 이렇게 고향으로 내려오게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시어머니예요. 지금은 이혼을 했으니 전 시어머니라고 해야 맞겠네요. 그래도 한때는 사이 좋은 고부 사이로 지내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철천지 원수보다 더한 사이가 된 저의 사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20살에 서울에 올라와 몇 달도 안 돼서 사기를 당했어요.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남편과 만나게 되었죠. 입학 당시 기숙사 생활을 했던 저는 한 학기가 끝나갈 무렵 영어 학원에서 만나 친해진 같은 학교 친구와 원룸을 구해 살게 되었어요. 정확히는 친구가 살고 있는 원룸에 보증금 절반을 내고 들어가게 된 거였죠. 세상 물정을 몰랐던 저는 친구가 내민 우리 학교 학생증만 믿고 1,000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덜컥 친구한테 내주었어요. 그 돈은 고향에서 엄마가 아빠 몰래 보내주신 돈이었어요. 니도 알제? 니 기숙사 나온 거 니 아빠 알면 니도 죽고 내도 죽는 기다. 똑똑히 해야 한다. 그러고 니 계약서는 받았나? 부동산 가가 주인이랑 계약서 다시 썼느냐 말이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문제 생기면 믿을 만한 건 계약서밖에 없는 기다. 내 말 똑똑히 알아들었나? 안다. 고만 좀 해라. 나 한두 살 먹은 애 아니다. 부동산 가가 계약서 다시 썼고 같은 학교 친구라 신원도 확실하다. 이제 됐나? 엄마한테는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계약한 집이라서 계약서를 다시 쓰는 건 불가능하다는 친구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거든요. 설마 같은 학교 학생인데 문제가 생기기에 하겠냐는 아니란 생각도 한몫했고요. 태어나서 처음 독립해서 친구와 단 둘이 살게 된 저는 들뜬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친구랑 밤 늦게까지 술도 마시고 주말엔 클럽도 가고 일요일엔 노트북으로 하루 종일 미드도 보면서 이게 진짜 자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보냈어요. 하지만 달콤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친구와 함께 살게 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하루는 친구가 여름 옷을 가져온다며 옷가방을 들고 고향집에 갔는데 다음날 아침 뒷주인이 찾아온 거예요. 학생, 급하다고 해서 어제 남은 보증금 다 빼줬는데 왜 아직 이러고 있어? 세상에, 아직 짐도 안 싼 거야? 다음 주면 새로 사람 들어올 텐데 도배도 해야 되고 장판도 깔아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어쩌란 거야. 사람 난감하게 정말. 아주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보증금을 빼주다뇨. 저희는 보증금 돌려받은 적 없어요. 이건 또 무슨 소리야. 같이 사는 친구한테 내가 분명히 돈 줬는데 그동안 밀린 월세 빼고 보증금 남은 거 55만 원. 어제 현금으로 줬다고. 이래서 방세 밀리는 애들은 봐주는 게 아닌데 내가 마음이 여려서 더러운 꼴까지 보게 되네. 암튼 난 줄 거 다 줬으니까 오늘 중으로 방 빼. 아주머니가 나가고 잠시 동안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어요. 그저 친구한테 전화해서 사실 확인을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어제까지 잘만 연결되던 친구 전화가 없는 번호라고 나오는 거 있죠. 순간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정신이 멍해졌어요. 그래서 일단 학교로 달려가 친구의 학과와 학년을 말하고 고향집 연락처를 알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국문학과 1학년 송은주? 국문과인 그런 학생은 없는데? 혹시 이름을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그 친구 학생증도 받고 강의실에 들어가는 것도 똑똑히 봤는걸요. 다시 한번 찾아봐 주시면 안 될까요? 없어요, 학생.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부터 하세요. 그 순간 머릿속에는 엄마 생각뿐이었어요. 나 때문에 아빠한테 비밀로 하고 보증금까지 만들어주셨는데 제가 멍청해서 그 돈을 날렸으니까요. 확실히 계약서까지 쓰고 들어왔다고 거짓말까지 했으니 엄마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다고 내 힘으로 수습할 능력도 안 됐고요. 생각 끝에 저는 학교 근처 파출소에 가서 신고부터 했어요. 어떻게든 돈을 찾는 게 급선무였으니까요. 휴대폰에 저장된 친구 사진도 보여주고 자주 같이 갔던 클럽이랑 술집도 알려주었지만 경찰관의 표정은 심드렁했어요. 학생, 너무 기대는 하지 말아요. 이런 경우 어렵게 잡는다 해도 이미 돈은 유흥비로 탕진하고 없는 경우가 태반이니까. 그냥 부모님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도와달라고 해. 그 말을 듣는데 이제 다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죠. 엄마한테 당장 알려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겁이 나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파출소를 나와 짐을 싸고 동아리실로 갔어요. 딱히 갈 곳이 없었거든요. 동아리 선배한테는 잠깐 짐 좀 맡겨놓고 오겠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거기서 몰래 3일 정도를 지냈어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였음에도 바닥에는 냉기가 돌았어요. 바닥에 라면 박스를 깔고 그 위에 이불을 깔고서야 좀 잘만 했어요. 간단한 세면은 화장실에서 할 수 있었지만 샤워할 수 있는 곳은 딱히 없어서 아침 일찍 근처 목욕탕에서 씻고 수업에 들어갔고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동아리 선배 중 하나가 동아실에서 잠들어 있는 저를 발견하는 바람에 딱 걸리고 말았어요. 자초지종을 들은 선배는 도망간 친구 욕을 하면서 저보다 더 광분했어요. 뭐 그런 미친년이 다 있냐? 이거 학교에 알려야 하는 거 아니야? 학생 사칭하면서 또 무슨 짓을 벌일지 알아? 근데 계속 동방에서 지낼 거야? 잘 데 없으면 우리 집에 갈래? 엄마가 외할아버지 간병하시느라 외가에 내려가 계셔서 요즘 집에 나랑 오빠밖에 없거든. 평소에 그리 친한 사이는 아니었는데도 선배는 선뜻 저를 집에 데려가 주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미래의 내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바로 선배의 오빠였죠. 학기가 끝날 때까지 한 달여 기간 동안 저는 선배 집에서 생활을 했어요. 처음엔 많이 어색했는데 선배도 그렇고 선배네 오빠가 워낙 성격이 털털해서 얹혀 사는 저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편했어요. 밤이면 2마리에 10,000원씩 하는 전기통닭을 사다가 맥주도 마시고 주말에는 다 같이 대청소도 하면서 한 가족처럼 지냈어요. 시험 기간이라서 밤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할 때면 오빠가 도서관 로비까지 마중을 오기도 했어요. 저랑 학교도 다른데 말이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오빠는 그때 이미 저한테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과 동기들과 술자리도 마다하고 늘 저를 마중하러 왔던 거였어요. 학기가 끝나고 선배 집을 나와 고향으로 내려간 저는 엄마한테 사기당한 얘기를 했어요. 12살 때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맞은 일에 그때 처음 뒤지게 맞았어요. 엄마가 화가 났던 건 제가 사기를 당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남의 집에 한 달이나 얹혀 있었다는 게 더 큰 이유였죠.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 엄마는 저와 함께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이번엔 아빠한테 얘기하고 직접 원룸을 구해주시기로 했거든요. 며칠간 엄마와 함께 발품을 판 덕에 학교에서 가깝고 치안 상태도 좋은 곳에 집을 얻을 수 있었어요. 짐 정리가 끝나자 엄마는 백화점에 들러 고가의 한우 세트를 사서는 저를 앞세워 선배 집으로 갔어요.
그날은 제가 머물 때는 안 계셨던 선배 어머님이 집에 계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몇 번이나 죄송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을 하셨어요. 처음엔 자초지종을 몰랐던 선배 어머님은 저희 엄마를 통해 상황 전달을 받으시곤 떨떠름한 표정이 되셨지만 저희 엄마가 내민 한우 세트를 보시고는 이내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자식 키우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산에서 올라와 비싼 인생 경험 했다 치세요. 어차피 엎질러진 물 이제 와서 어쩌겠어요. 사기친 년이 나쁜 거지 당한 사람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학생이 마음고생이 많았겠네. 내가 집에 있었으면 밥이라도 잘 챙겨 먹였을 텐데. 아니에요. 선배랑 선우 오빠 덕분에 잘 지냈어요. 진작에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그랬다니 다행이네. 그래도 남자가 있는 집에 그렇게 함부로 들어와 살고 그러면 안 돼. 우리 아들이야 워낙 착실하고 바른 애라서 아무 일 없었다지만 세상에 어디 그런가. 앞으로는 절대 그러면 안 돼. 알았지? 선배 어머님 말씀에 저희 엄마는 맞장구를 치시며 선배와 오빠에 대한 칭찬을 한 바가지 해주시곤 그 집을 나왔어요. 그날 선배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엄마도 그렇고 두 분이 다시 볼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지만 세상 일이 어디 그런가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인걸요. 한 집에서 한 달여간 지내는 사이 정이 많이 들었던 오빠와 저는 제가 혼자 원룸 생활을 하면서 많이 가까워졌어요. 오빠는 저 혼자 원룸에 사는 게 걱정이 됐는지 선배를 앞세워 수시로 찾아왔어요. 여자 혼자 사는 집 현관엔 남자 신발을 둬야 돼. 그래야 배달하는 사람들도 아, 이 집에 남자가 있구나 생각하지. 베란다에도 남자 옷이랑 속옷을 널어두는 게 좋아. 밖에서 잘 보이게 쫙쫙 펴서. 자, 이거 받아. 내가 안 신는 운동화랑 옷까지 좀 챙겨왔어. 눈에 잘 띄는 곳에 툭툭 걸쳐도 누가 봐도 이 집에 남자가 산다는 티를 팍팍 내란 말이야. 우와, 우리 오빠가 이렇게 자상한 사람인 줄 진짜 몰랐네. 친동생이 나한테도 좀 그래 보시지. 누가 보면 화영이가 오빠 친동생인 줄 알겠어. 야, 넌 등치가 산만한데 남자들이 덮치려고 하겠냐?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이지. 화영이야 여성스럽고 얼굴도 예쁘니까 아무래도 걱정이 되지. 화영아, 들었냐? 우리 오빠가 하는 말. 오빠, 그렇게 걱정되면 차라리 화영이네 집에 출근 도장 찍어. 이딴 신발짝이 무슨 소용이냐? 남자가 매일 드나들면 그게 더 확실하지. 안 그러니 화영아? 선배는 장난처럼 던진 말이었는데 그 말에 오빠 표정이 살짝 변했어요. 그리고는 선배 말대로 매일 저희 집에 찾아오게 되었죠. 제가 동기들과 술자리를 가질 때면 오빠가 술집으로 찾아와 집까지 저를 데려다 주었고 주말에는 떡볶이며 순대 같은 주전부리를 사들고 친구 집 드나들듯 제 원룸으로 찾아왔어요. 누가 봐도 이 집에 사는 사람처럼 말이죠. 아무리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런다지만 누가 봐도 오해할 만한 행동이었어요. 오빠도 엄연히 남잔데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매일같이 드나드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빠가 저희 집에 찾아오는 걸 말리기 싫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타지에서 처음 사귄 친구한테 사기를 당한 충격 때문인지 오빠의 그런 행동이 불편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든든하고 다정하게만 느껴졌거든요. 의지할 사람이 없는 곳에서 내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물론 오빠에 대한 사심도 어느 정도 작용했을 테지만요. 어느 순간부터는 오빠가 찾아오지 않으면 불안하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오빠가 사귀자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제가 먼저 사귀자고 말해버렸어요. 이 사람을 꼭 잡고 싶었거든요. 저보다 5살이나 많았던 오빠는 그런 제게 전보다 더 책임감을 느꼈는지 양가 부모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사귀자고 하더군요. 난 화영이 너랑 가볍게 사귈 생각은 없어. 그러니까 양가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떳떳하게 만나자. 결혼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저 사귀자는 것뿐인데 오빠는 나이 차이 때문인지 무척이나 조심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주말에 오빠와 함께 부산으로 갔어요. 이제 겨우 20살인 딸이 집에 남자를 데려오자 저희 부모님은 오히려 더 놀라시더라고요. 면목상으로는
교제를 허락받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분위기는 마치 결혼을 허락받으러 온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도 오빠의 그런 모습이 마음에 들었는지 아빠는 별 말 없이 오빠랑 술잔을 기울이셨어요. 엄마는 씨암탉이라도 잡을 기세로 이것저것 음식을 내오셨고요. 저희 집에서 교제 허락을 받은 우리는 며칠 뒤 오빠네 집으로 갔어요. 어머니께 교제 허락을 받으려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히 교제 사실을 알리는 차원이라고 쉽게 생각했었는데 막상 어머님의 반응을 보니 괜히 주눅이 들더라고요. 뭐? 니들 둘이 사귀겠다고? 다 원참, 솔직히 말해라. 처음부터 이러려고 쟤를 집에 들였던 거지? 나 없는 사이에 집에까지 데려와 살아놓곤 지금에 와서 쇼하는 거 아니냐고.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서로 모르는 사이였어요. 그건 선주한테 물어보시면 알 거예요. 니들이 감쪽같이 속였는지 누가 아니? 세상에, 내가 진작 알아봤어야 했는데 이제 겨우 갓숨을 먹은 애가 남자 있는 집에 들어와 한 달이나 살고 갔는데 그걸 순수하게 받아들인 것 자체가 잘못이지. 이미 갈 때까지 갔을 텐데 이제 와서 헤어락이 무슨 소용이야. 사귀든 말든 니들 멋대로 해. 엄마, 무슨 말이 그래. 갈 때까지 가다니. 우리 하늘에 맹세코 그런 짓 한 적 없어. 그 말을 어떻게 믿어?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쟤처럼 얌전하게 생긴 애들이 꼭 사고치고 사생활이 난잡하더라. 혹시 아니? 넌 의도하지 않았는지 몰라도 쟤는 일찍부터 이러려고 우리 집에 들어왔던 건지. 뭐 니들이 결혼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교제만 하겠다는 거니까 내가 말리지는 않겠다만 나중에라도 발목 잡히지 않게 서로 간에 조심들 해. 결국 어머님의 허락을 받기는 했지만 기분은 정말 더러웠어요. 당시 어머님 앞에서는 너무 떨리고 주눅이 들어서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마치 제가 엄청 천박하고 해픈 여자 취급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오해까지 받으면서 내가 연애를 해야 하나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너무도 어려서 그랬는지 오빠만 옆에 있다면 그 외에 다른 건 다 이해하고 넘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오빠는 저랑 사귀는 동안 누구보다 제게 충실한 남자친구가 되어주었어요. 사귀기 시작한 이듬해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한 오빠는 바쁜 직장 생활 중에도 여전히 예전처럼 저를 챙겨주었어요. 시험기간 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피곤할 텐데도 꼬박꼬박 데리러 와주었고 수시로 저희 집에 드나들며 제 주위를 살펴주었어요. 오빠의 이런 헌신적인 배려 때문에 어머님은 더욱 저를 못마땅해 하셨지만요. 20살에 시작된 제 연애는 27이 되어서 결혼으로 종지부를 찍었어요. 7년간 연애를 하면서도 오빠는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여전히 저를 아끼고 살뜰히 돌봐주었어요. 그런 한결같은 모습에 저 역시 오빠 외에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는 건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결혼을 약속한 이후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시어머니였어요. 평소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분이라서 분명 이번에도 딴지를 걸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 예상과는 달리 결혼 이야기엔 오히려 흔쾌히 허락을 하시지 뭐예요. 오빠도 저도 내심 불안해했던 터라 어머님의 행동에 오히려 저희가 얼떨떨하게 되었죠. 오빠, 어머님 정말 괜찮으신 걸까? 평소 같으면 오래전 얘기까지 꺼내시면서 반대를 하셨을 텐데 왜 이렇게 쉽게 승낙을 해주시는 거지? 오히려 난 이게 더 불안해. 뭘 그렇게 걱정이야. 그냥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 엄마도 화영이 네가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드셨던 걸 거야. 그동안 널 봐온 세월이 있는데 널 모르시겠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오빠 말대로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의구심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결혼 얘기가 오가고 드디어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상견례는 저희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오시겠다고 해서 서울에 있는 한정식 집에 자리를 잡았어요. 먼 곳에서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 아니다. 이참에 서울 구경도 하는 거 아니겠냐 등등 인사치레에 가까운 말들이 오갔고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먼저 식을 어디서 올릴지가 화두가 되었죠. 부산에서 사업을 하시는 저희 아빠는
결혼식을 부산에서 올리기를 바라셨어요. 아무래도 우리 측 하객이 월등히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가 적은 시댁 측이 부산으로 내려와 주길 바라신 거죠. 하지만 그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가 눈을 부릅뜨며 반대를 하셨어요. 아니,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아들이고 며느리고 다들 서울에 있는 애들인데 부산에서 식을 치르자니요. 하객이 사돈댁 지인들만 있답니까? 우리 쪽 하객들은요? 그뿐인가요? 쟤들 회사 사람들은 어쩔 겁니까? 직장 동료 결혼식을 부산에서 한다고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도대체 이게 누굴 위한 결혼입니까? 사도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그래도 이쪽 하객이 너무 많다 보니까네. 이럴 거 부산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고마 그리 생각했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 뭐 차편은 우리 쪽에서 준비하고 부산에서 숙박을 원하신다 카모 부산의 관광까지 싹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겠습니까? 아니 뭘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축의금이 얼마나 들어온다고 숙박비에 관광비용까지 대시다뇨. 그럴 돈이 있으면 애들 직구하는 데나 보태주세요. 요즘 서울 집값이 말도 못하게 비쌉니다. 사돈댁처럼 자식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아들 가진 부모가 무슨 죄입니까? 결혼식 장소를 정하다 말고 어머님은 신혼집 얘기를 꺼내셨고 결국 그날 아빠는 결혼식 장소도 뺏기고 신혼집 보증금까지 떠안게 되셨어요. 상견례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아빠 표정을 밝지 않았어요. 아빠, 뭐 하려고 신혼집까지 아빠가 해준다고 했나? 그냥 우리 돈으로 알아서 해볼라니까 아빠는 신경 쓰지 마라. 아니다. 자식 새끼 살 집인데 시댁에서 하나 내가 하나 매한가지다.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말고 그저 잘 살면 그만이다. 화영은이 단단히 들으라. 결혼은 애들 장난이 아니다. 한번 하모 끝까지 가는 기다. 알았지? 아빠는 소득도 없고 오히려 손해만 나는 혼사였음에도 오히려 제가 걱정을 할까봐 제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결혼식은 서울에서 하게 되었어요. 아빠는 여러 대의 리무진 버스에 하객을 싣고 서울까지 달려오셨어요. 엄마 말에 따르면 KTX를 타고 오려고 했지만 하객수만큼 표를 구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리무진 버스로 오게 됐다고 하더군요. 끊임없이 버스에서 내리는 하객들을 본 시어머니는 꽤나 놀라는 눈치였어요. 그것도 그럴 게 신랑 측 하객은 기껏해야 30-40명 남짓이었거든요. 그중 절반 이상은 남편의 친구들이었으니 어머님 손님은 10명 정도였겠네요. 그렇다 보니 신랑 측 하객석은 휑하니 비어있더라고요. 그걸 본 아빠가 저희 쪽 하객들로 신랑 측 하객석의 빈자리를 채워주셨어요. 엄마야, 없어도 이래 하객이 없노. 설사 하자고 노래를 불러서 아길래 객석은 채울 줄 알았더니 이게 뭐고?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 그 얘기 이제 그만해.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안다. 내도 아는데 속에서 불이 나서 안 그러나? 엄마는 이게 다 시어머니 욕심 때문이라며 혀를 차셨어요. 말은 안 했지만 솔직히 저도 엄마랑 같은 심정이었어요. 왜냐고요? 그건 바로 결혼식 전에 시어머니가 했던 말 때문이었죠. 예식장 비용은 양측 하객수에 따라 나눠서 냈으면 합니다. 식비가 만만치 않아서 한쪽이 부담하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대개 이런 경우 지방에서 하객을 모시고 오는 쪽은 예식장 비용을 안 내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식사 비용까지 모두 더치페이로 하자고 하셨거든요. 그러니 저희 입장에서는 독박을 쓴 거나 다름없는 셈인 거죠. 게다가 얼마 안 되는 신랑 측 하객 수를 보고는 더 화가 치밀었고요. 그런데도 아빠는 오히려 신랑 측 하객이 얼마 안 되니 그쪽 비용까지 우리가 내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화색을 띠며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자기 엄마의 행동에 얼굴을 붉혔어요. 할 수만 있다면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신혼여행을 떠날 때까지도 저희 아빠한테 몇 번이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 사위한테 아빠는 사위도 자식인데 이렇게 머리 숙이는 거 보면 마음이 편치 않다시며 그러지 말라고 하셨어요. 말도 많았던 결혼식도 끝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우리 부부는
모처럼 신혼집에서 평온한 주말을 맞고 있었어요. 느닷없는 어머님의 방문에 금세 평온은 깨졌지만요. 어머님, 연락도 없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왜?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면서 연락까지 해야 하니? 일단 와서 앉아봐라. 니들도 알다시피 선주도 곧 결혼을 하잖니? 그래서 말인데 아들, 딸 다 출가하고 나 혼자 사는 게 적적할 것 같아서 말이다. 니들 집에 방이 3개라고 그랬지? 그중 하나는 내가 써야겠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왜 여기서 살아요? 이 집 장인어른이 해주신 집이라고요. 얘도 참, 누가 그걸 몰라? 대신 나 죽을 때 내 집은 니들 주면 되잖아. 이 넓은 집에 니들 둘만 사는 것도 사치라는 건 모르니? 남는 방에 들어와 살겠다는데 뭘 그렇게 난리야. 암튼 선주 결혼식 치르는 대로 짐 옮겨올 테니까 그렇게들 알거라. 솔직히 니들도 나랑 살면 좋지 뭘 그래? 밥이며 빨래며 엄마가 다 해줄 텐데 맞벌이하는 니들한텐 최상의 조건 아니니? 안 그러니 희영아? 순식간에 결정된 합가에 정신이 없던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꿈뻑였어요. 이럴 거 처음부터 우리를 시댁에 불러 살게 할 것이지 우리 아빠가 집까지 다 구해주고 나니까 합가를 하자는 말을 꺼내시는 시어머니가 왠지 얄밉더라고요. 남편한테는 말을 못했지만 어머님이 처음부터 이러려고 계획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남편과 제가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시누이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 주에 바로 저희 집으로 짐을 싸들고 들어오셨어요. 딱 2년 만이라고 못을 박았지만 어머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지는 알 수 없었죠. 한창 달달해야 할 신혼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시어머니와 함께 보내자니 정말 죽을 맛이더라고요. 저라면 꿈뻑 죽는 남편이 옆에 있긴 하지만 어머님 눈치가 보여서 스킨십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결혼 5개월 차에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임신은 처음이라 어리둥절했는데 입덧이 심해지면서 현실감이 팍팍 오더라고요.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하필 회사에 비상이 생겨서 업무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바람에 매일같이 야근을 하게 되었지 뭐예요. 배는 고프고 몸에 힘은 없고 생전 없었던 빈혈까지 생기는데 정말 이러다가 애를 낳기도 전에 제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아직 임신 초기인데 이 정도면 만삭 때는 어떻게 버티나 싶어서 퇴사를 고민하게 되었어요. 한 며칠 혼자 소가리를 하다가 남편한테 말을 했더니 의외로 1초의 고민도 없이 그만두라고 하는 거예요. 화영아, 내 인생의 1순위는 너야. 네가 그렇게 힘든데 뭘 고민을 해. 내 벌이로도 우리 식구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표 내. 내가 정리를 하고 싶다면 애 낳고 다시 일 시작해도 되잖아. 다른 걸 제쳐두고 제가 최우선이라는 남편의 말을 들으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가 남편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만났구나 싶었죠. 그래서 다음날 아침 출근을 앞두고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남편은 저보다 회사가 멀어서 먼저 출근을 한 뒤라 어머님과 독대를 하게 되었죠. 혹시나 오해하시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가급적 솔직하고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불처럼 화를 내시지 뭐예요. 얘, 넌 어쩜 이렇게 이기적이니? 그깟 입덧 조금 한다고 직장을 그만둬? 세상에 임신은 너만 한다니? 다른 집 며느리들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일만 잘들 하던데 넌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꼴랑 임신한 거 가지고 유세냐? 그리고 지금 일을 그만두면 앞으로 내 아들 등에 빨대 꽂고 살겠다는 거냐?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남편 등에 빨대를 꼽다뇨. 출산 때까지만 일을 쉬다가 다시 자리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저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오빠한테 기대살 생각 한 적 없어요. 그랬다면 결혼과 동시에 일을 그만뒀겠죠. 글쎄다, 네가 일 그만둘 구실을 찾느라 지금까지 사표를 안 내고 버틴 건지 누가 알겠니? 친정이 좀 산다고 돈 알기를 우습게 하는 모양인데 너도 한번 살아봐라. 젊어서야 돈도 잘 벌리지. 나이 들면 밖에 나가서 돈 10,000원 버는 것도 힘들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열심히 돈 모을 생각을 해야지. 임신 좀 했다고 일부러 쉴 생각을 하다니 너도 참 한심하다. 니네 친정에서는 널 그렇게 오냐오냐 키웠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내 아이랑 사는 이상 난 너 그렇게 사는 꼴 못 본다.
애 낳으면 애는 내가 키워줄 테니 그때까지 나 죽었소 하고 꾹 참고 버텨. 너 또 선우한테 내가 일 못 그만두겠다는 소리만 해봐. 그때 나도 가만히 안 있는다. 어머님은 제 입막음까지 하시고는 제 등을 떠밀어 회사로 보냈어요. 지금이라면 어머님 뜨시고 나발이고 가네 내 살 길부터 찾았겠지만 그때만 해도 신혼 때라서 어머님 눈치를 많이 보고 살았거든요. 어머님이 반대하는 퇴사를 강행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입덧이 전보다 나아져서 일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게 3개월을 버틴 어느 날 엄마가 친척 결혼식에 참석하느라 서울에 오셨더라고요. 집에 시어머니가 계셔서 밖에서 따로 엄마를 만났는데 저를 본 엄마가 비명을 지르시는 거예요. 세상에, 니 꼴이 와 이러노? 니 밥은 먹고 사나? 임신했다는 아가 우짤라고 뼈만 남았냐고. 와, 입덧이 심해서 통 못 먹겠드나. 말 좀 해봐라 가시나야. 엄마, 나 정말 힘들어 죽겠어. 밥도 밥이지만 온몸에 기운이 쭉 빠지고 빈혈이 너무 심해서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힘들 정도야.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내가 엄살 떠는 거라면서 계속 일을 하라잖아. 엄마 얼굴을 보자 그동안 쌓여있던 서러움이 한 번에 터져버렸어요. 울먹이면서 그간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으니 엄마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어요. 가자. 내 네 시어머니랑 단판을 지으려니까 인나라. 임신한 나를 보살펴주지는 못할 망정 어디서 그딴 소리를 씨부리 썼노? 뭐하나? 퍼뜩 앞장 안 서고. 결국 엄마는 저희 집으로 쳐들어가 시어머니와 한바탕 하셨어요. 두 어머님의 싸움에 어리둥절한 남편은 누구 편도 들지 못하고 중간에서 진땀만 흘려댔죠. 결국 그날 저희 엄마의 승리로 저는 퇴직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과중한 업무보다 더 심한 시월드가 열릴 거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회사를 그만두자 시어머니는 남편이 없는 틈을 타 시집살이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힘들어서 침대에 누워있을 나치면 어느새 방에 들어와 저를 흔들어 깨우기 시작하셨죠. 몸을 움직여야 애도 쉽게 낳는 거다. 네 친정엄마는 그런 것도 안 가르쳐주디? 하긴 그날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 거 보니 그런 상식도 없는 것 같긴 하더라. 이래서 며느리는 엄마 자리 보고 고르는 거라는가 보다. 니네 엄마 성질머리를 진작 알았다면 나 이 결혼 허락 안 했다. 뭐하니? 해가 충천에 떴는데 안 일어나고 빨래고 설거지가 한가득인데 그걸 누구 보고 하라고 그러고 있어. 이제 회사 일도 안 하는데 집안일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님, 저 정말 힘들어서 꼼짝도 못하겠어요. 제가 1시간만 자고 일어나서 하면 안 될까요? 1시간? 그러고 침대에서 뭉갤 시간이면 벌떡 일어나서 일 해치우고 자겠다. 안 일어나고 뭐해? 신데렐라 계모보다 더한 시어머니 탓에 저는 회사에 나갈 때보다 더 강도 높은 노동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최악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어요. 전날 시어머니의 닭달에 배추 20포기를 씻어서 절였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전신에 마비가 와서 꼼짝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남편이 출근을 하자마자 저희 방으로 들어오셔서는 김치 안 담그냐고 소리를 치시며 저를 깨우시더라고요. 어머님, 저 몸이 이상해요.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겠어요. 근데 그보다는 배가 자꾸 뒤틀리고 엉덩이가 뜨거워요. 얘는 또 뭐라는 거야? 하다 이젠 일하기 싫어서 별핑계를 다 대는구나. 당장 안 일어나. 어머님은 제가 덮고 있던 이불을 확 젖히시며 제 팔을 끌어당기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너? 어머님의 시선을 따라 제가 누워있던 자리를 봤더니 글쎄 새빨간 피가 하얀 시트를 축축하게 적시고 있지 뭐예요. 그걸 본 순간 저는 기겁을 하고는 그만 기절을 해버렸어요. 눈을 떠보니 병실이더라고요.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울먹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 눈치를 보며 병실을 빠져나가셨고요. 오빠, 어떻게 된 거야? 나 아까 피를 많이 흘렸던 것 같은데 혹시 잘못된 건 아니겠지? 제 말에 남편은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저를 보다가 저를 덥석 끌어안았어요. 화영아,
난 너만 무사하면 돼. 그러니까 다른 건 생각하지 말자.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우리 아기 잘못된 거야? 그런 거야?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는 다시 가지면 된다는 말을 했어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세상 빛도 보지 못하고 떠나보낸 아이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상황을 이렇게 만든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과 분노 때문이었죠. 악을 쓰며 발광을 하는 저를 남편은 꼭 끌어안은 채 미안하다는 말을 이어갔어요. 다음 날까지도 시어머니는 병실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내 얼굴을 볼 염치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친정엄마가 서울로 올라오셔서 제 곁을 지켜주셨고 남편은 하루 월차를 내고 제 곁을 지키다가 이튿날부터는 출퇴근 시간에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입원 후 3일이 지난 날 저는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엄마랑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는데 시어머니가 평소와 달리 환한 얼굴로 저를 맞아주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정말 가증스러워서 저는 눈길도 안 주고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그런데 집 안에 들어가 보니 저희 친정아빠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지 뭐예요. 저 어릴 때부터 출장 가실 때마다 들고 다니시던 007 가방까지 들고 말이죠. 시어머니는 나쁜 짓 하다 들킨 사람처럼 허둥대시며 저희 아빠한테 하던 얘기는 나중에 마저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럴 필요 없다면서 다들 이리 와서 앉아보라고 하셨죠. 아들도 다 있는 데서 얘기를 끝내야 맞지 않겠습니까? 사돈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제 딸아이가 행실이 별나서 이 사단이 났다 이거 아닙니까? 맞지? 손주 잃은 위자료로 1억 달라고 하셨는데 내 입장에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들 잃은 건 내 딸이랑 내 사위 아닙니까? 근데 와 사돈이 내한테서 1억을 받아 묻겠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손주 잃은 건 나도 마찬가지인데 와 사돈만 위자료를 받아야 하나? 이것은 잘못된 기다. 고마 이리 생각합니다. 화영아, 니는 아빠가 어쨌으면 좋겠나? 말해봐라. 아빠, 나는 위자료를 받는다면 내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우리 아기를 하늘나라로 보내고 날 이렇게 만든 건 시어머니니까. 시어머니가 위자료를 내는 게 맞다고 봐. 안 그래요, 어머님? 제가 누누이 몸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오빠가 출근하면 득달같이 방으로 달려와서 기진맥진한 날 끌고 가 일 시켰잖아요. 밖에서 돈 못 벌어오면 집안일로라도 돈값 하라고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니, 내가 또 언제 그랬다고 그러니? 넌 가만 보면 좀 과장하는 면이 있더라. 산모가 몸을 좀 움직여야 순산한다고 했지 언제 날 부려먹겠다고 했냐고. 아들, 엄마는 그런 소리 한 적 없어. 네 처가 애 잃고 정신이 이상해져서 그러는 거니까 엄마를 믿어야 돼. 거짓말 좀 그만하세요. 저 일 시키는 거 오빠한테 비밀로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아들 등에 빨대 꼽아놓고 사는 주제에 집안일로도 힘들게 할 거냐면서 제 입 막으셨잖아요. 저요, 어머님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히 산 적 없어요. 몸도 마음도 지친 저를 어머님이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 안 나세요? 청소며 빨래는 물론 아가씨네 줄 김치까지 담게 했으면서 모든 게 다 제 탓이라고요? 내가 우리 아기를 죽였다고요? 언제까지 거짓말을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날 힘들게 할 거냐고요? 제가 온몸에 힘을 주고 발악을 하다가 결국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정신이 들어보니 엄마가 제 곁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제가 정신을 잃은 뒤 아빠가 모든 상황을 정리하셨다고 했어요. 아빠는 서류 가방에 담아온 이혼 서류를 꺼내놓고 제 남편한테 아내를 선택하든 엄마를 선택하든 하라고 하셨다더군요. 결국 남편은 저를 선택했고 어머님은 저희 집에서 나가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어떻게 자기한테 이럴 수 있냐며 아들을 때리며 난동을 부렸지만 남편은 그 매를 다 맞으면서도 끝까지 저랑 살겠다고 했다네요. 결국 아들한테도 버림받은 어머님은 짐가방을 싸서 집을 나가셨고 이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희와는 연락을 끊고 사세요. 시누이 말에 따르면 오래전부터 만나왔던 연하의 남자한테 이미 집까지 다 털려먹은 상황이라서 저희 신혼집에 들어오셨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친정에서 돈을 융통받아 그 남자랑 살 전셋집이라도 구해보려고 했었던 것 같다는데 일이 잘못되는 바람에 아들과 연까지 끊게 되신 거였죠.
지금은 외가에 내려가 친정 오빠 집에 얹혀 살고 계시다는데 시누이한테 툭 하면 저희 집 상황을 묻는 걸 봐서는 조만간 연락을 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저지만 남편은 어머님과 다시 만날 생각이 없다고 하니 어머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는 틀렸지만 말이죠. 저는 한 번의 유산 끝에 이듬해 임신을 해서 출산을 2달여 앞두고 있어요. 이번에도 혹시 잘못될까봐 아예 친정 엄마가 서울에 올라와 계세요. 엄마를 서울로 부른 건 바로 남편이었어요. 장모님이랑 같이 살기 불편할 텐데도 남편은 제 걱정에 스스로 힘든 길을 택한 거였죠. 꽃길만 걷게 될 줄 알았던 저의 결혼 생활은 진창도 밟고 태풍도 만났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니 겁은 안 납니다. 지금은 그저 제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우리 세 식구가 똘똘 뭉쳐서 변화무쌍한 인생을 잘 살아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소중한 가족들과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